예, 오늘의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님들의 발표 중심이었고, 두 번째는 약간의 토론을 가미시킨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준비할 때 원칙적으로 어떤 후보를 골탕 먹이거나 후보끼리 쌈을 붙이거나 이런 것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들이 가능하면 자신들의 포부를, 정책을 잘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정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후보자님들의 인품과 성격과 또 순발력, 유머 감각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부분은 사전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후보자들 간의 즉석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아까 청중석에서 주신 질문, 그것들을 그 질문에 대한 예비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사전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어진 질문은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은 다른 후보자들의 정책을 분석하고 그 후에 각 후보자들에게 한 개씩의 질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예비 후보는 모두 4개의 질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비 후보자들은 사전에 주어진 4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청중 여러분은 질문 내용을 뒤편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뒤편에 윤혁표 교수님의 질문을 좀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보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은 그 뒤편에서 질문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답변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총 5분입니다. 4분이 지나면 아까처럼 삐삐 소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이후에 1분 안에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처럼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시간을 엄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부의 발표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윤혁표 교수님께서 처음 또 답변을 하게 돼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 주어진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혁표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국정감사장에서 하는 것보다 더 떨리네요, 사실. 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우리 4분의 후보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에게는 4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확대와 교수 연구비 학내 지원 대폭 강화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입니까? 즉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후보들이 내세우는 모든 공약과 사업에는 돈, 재정이 요구되고 또 기관장의 능력평가나 이것도 사실 재원 마련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밖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2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원을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충하겠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의 예산 배분과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에서 재원 확충 전략으로서는 저희 그동안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과 재원을 유치하고 또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을 확충하고 그리고 각종 우리 수익 사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단을 통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찾아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금으로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 장학금을 확대시키고 또 교수 연구비의 학내 지원 확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학내 지원 교수 연구비는 기성연계도 있지만 간접비에서, 왜냐하면 간접비가 우리가 27% 이렇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연구비 많이 따오면 그만큼 간접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인문사에게도 특히 그쪽에 마중물 시스템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교육 시스템 내실화 관련 전 학과 특성화 사업 조기 실시를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는데, 특성화 사업의 골자는 정원 감축과 학과 간 통폐합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즉 특성화 사업 하니까 벌써 학과 통폐합과 또 정원 감축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특성화는, 학과나 대학 특성화는 통폐합이나 그 정원 감축이 아니고요. 현재 각 이제 학과나 대학을 특화시킨다는, 특성화가 좀 있는 특화시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고 우수한 학과, 다시 얘기하면 작지만 강한 강소학과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에도 국내에 별로 없는 아주 희소하면서 경쟁력 있는 학과들이 꽤 많습니다. 특경작물학과 전국에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종이복지학과, 수의학과, 경영정보학과, ICT 뭐 이런 쪽은 이제 특화돼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학과라고 이렇게 보고요. 또 바이오 선도대학 같은 경우도 우수한 특성화 대학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 상태에서 교수 학생이 미래에 더 좋은 대학 또 학과가 되는 방법을 찾아서 우수한 인류 대학이나 학과를 전국적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저희 특성화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한정된 예산과 여건으로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려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의미입니다. 질문을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1번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 시스템 내실화에서 미래 발전 전망 교육 편성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미래 발전 전망 교육 편성의 의미는 우리 대학이 지금 앞서 우리 앞에 문제가 대학 특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구조조정, 또 법인화, 뭐 이런 등등 학과 통폐합 많은 이런 것들이 앞에 이제 닥칠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사실 저는 총장이 되는 것보다도 총장이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제대로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사실은 그런 무거운 그런 느낌을 갖고 총장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자, 먼저 선제 대우하자 하는 그러한 목적과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경쟁력이 우수한 학과나 분야 대형 국제사업단 연구과제 유치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인센티브를 주겠고요. 두 번째, 기타 열악한 학과는 학과별로 한 가지씩 특화시켜주고 또는 융합해서 이런 특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학교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먼저 지원해주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겠고,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정원 감축이나 학과 간 통폐합 또 융합 이런 것들도 같이 실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선거 구호로 내세우는 신수도권의 글로컬 명문대학으로 새롭게 제2 창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혁표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윤혁표 교수님의 입장과 정책 실현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두 번째로 이재신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 아까 발표하면서 시간을 못 지켜서 아주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충분히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제가 2시까지인가 봤을 때 안 왔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게
언제 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한번 준비를 한 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임 교수 임명 후에 2년간 책임 시술을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제가 공약을 세웠는데 그 질문에 대한 공약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원업적 평가 교준과 관련해 가지고 신임 교수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인데 제가 사실 이 공약을 내세운 주된 까닭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학내 교수님들, 특히 이제 최근에 몇 년 이내에 오신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교육과 관련해서 또는 연구와 관련해서 어떤 뭐 애로사항이 뭐냐, 불만이 뭐냐 이런 제가 좀 질문들을 많이 하고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신임 교수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구동성으로 처음 오자마자 강의가 4강좌 또는 뭐 어떤 경우는 5강좌 이렇게 맞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다. 강의도 제대로 안 되고 더군다나 연구 성과도 내기도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거의 다들 뭐 2년 이내에 또 오신 분은 없는데 적어도 신임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연구 성과를 내고 제대로 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학교에서 적절한 어떤 기반, 조성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강의 시수를 줄여주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법적 평가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뭐 반론도 하다못해 2년간 한시적으로 그런 신임 교수에게는 그 기준을 낮게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뭐 강구하면은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어떤 조치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그렇게 뭐 간단하게 좀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이공계 교수 실험실별 1인 이상의 RA 운영 지원을 공약했는데 인문사회 분야 교수와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막대한 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이 무엇이냐 이 질문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보니까 전부 대부분이 인문사회계열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공계열 교수님에게 있어서 자연 이공계열 교수님에게 있어서 실험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장이자 연구의 공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문사회계열 교수님도 물론 뭐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학교 평가에 대단히 기여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공계열 교수님들의 그 연구 성과가 우리 대학 평가에 상당히 제한에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적절한 하나의 지원의 어떤 내용으로서 RA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 즉, 뭐 대학원생들에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선택과 어떤 집중에 따른 어떤 전략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과 연구를 내실화시켜 나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사회계열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아까 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약 속에 기초보호학문의 기초보호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 확대 이것이 분명히 공약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인문사회 학문 분야별로 거점 국립대 32% 뭐 30% 이내의 우수 연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 뭐 이런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고 실제로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도 한 340명 RA가 지금 있는데 거기도 한 200명만 하더라도 뭐 거의 한 1억도 안 되는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지금 장학금이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장학금 금액이 한 10%에서 20%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수 스타 교수는 우수 스타 교수를 제가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수 스타 교수가 교육에서 과연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인데 뭐 구태여 답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구태여 뭐 교육 우수 스타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공 분야에서 제가 이제 이걸 좀 강조를 하는 셈인데
그 강조하는 이유는 그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연구 성과도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대형 국책 과제를 수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걸 집어넣었는데 교육 성과에 기반한 이 질문 어떻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서는 뭐 그다지 정의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교육비 교수 지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교육 성과를 어떻게 이제 평가하느냐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교육 평가 결과는 결국 그 교육 평가를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적용할 것이냐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 성과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의 강의 평가 결과라든지 또는 전체 담당 강좌 수라든지 또는 뭐 지도 대학원생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시간을 보고 시켰네요. 네, 지금까지 이재승 교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세 번째로 김기룡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전국 교육과정을 단순화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고요. 상대평가를 왜 보완하겠다는 얘기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를 하면서 후기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하고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 사이에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취업률이 낮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고 해서 제가 유목민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를 제 인재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대학 후기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그렇습니다. 전공 기초교육만 탄탄히 받으면 기초교육만 탄탄히 받고 너무 세부적인 전공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후기 산업사회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탄탄한 전공, 그러니까 기초와 일반 위주의 전공 교육을 받은 사람을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제가 일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전공 교육과정 너무 복잡합니다. 교수님들 대학원에서 가르칠 만한 세부 전공이 너무 학부로 내려와 있어요. 다 빼야 됩니다. 다 빼서 그걸 단순화시키는 거죠. 단순화시키면 자연적으로 교수님들 강의 부담 줄어듭니다. 그러면 책임실수 못 채우는 교수님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책임실수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책임실수를 줄이는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상대평가제. 상대평가제는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부 학점 인플레 때문에 이 부분을 상대평가제 하면 점수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평가제 하면 취업률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은 3.0 플러스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A, B 학점은 몇 프로 이상 주지 마라 라는 식으로 소극적인 방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 우수교수 정년 연장, 이게 시간 강사랑 명예교수는 뭐가 다르냐 이 질문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기성애직 교수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 받고 그리고 연구실 유지하고 그리고 이공계 교수님들 실험실 유지한 그러면은 저희도 안정적인 소위 말해서 기성애직이 정규직이듯이 교수님들도 정규직으로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제일 처음에 검토를 해야 될 게 대학이 더 이상 엘리트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보통 교육기관입니다. 보통 교육기관은 지식 전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생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교육기관에는 옛날에는 대학에 들어올 수 없는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학습 부진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생활교육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학습 부진 학생들 기초 예비교육 확실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교육의 방편은 그렇습니다. 기숙사 요새는 잠자는 공간입니다. 그거를 교육공간으로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육 공간 플러스 생활 공간으로 바꿔야 되고요. 캠퍼스, 요새 학생들은 학교에 안 옵니다. 왜? 먹을 게 없어요,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캠퍼스를 뭐냐, 체육, 요리 공간으로 바꿔서 학생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선후배하고 동료하고 어울리면서 생활교육 자연스럽게 됩니다. 취업 학습 동아리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공 동아리입니다. 전공 동아리를 통해서 생활교육과 전공교육 같이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제 실수입니다. 그 수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수입입니다. 등록금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이 질문은 크게 뭐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앞으로 17년 동안 정부에서 3,780억 지원합니다. 대학에 1,400억 원입니다. 국제사업비 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돈은 지금 눈먼 채로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대학을 개방하면 그 등록금 수입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만 교육청하고 같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만 명 정도의 잠재 인력이 있습니다. 5% 수용하면 1,000명입니다. 1,000명이면 우리 대학 정원의 2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등록금 수입 충분히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네 번째로 정중재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네 번째 질문이 없었는데 또 들어왔네요. 저기 아까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백이십학점에 대해서 관심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이십학점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동국대가 120학점, 건국대가 124학점, 그래서 연세대 126학점, 120학점 내를 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국대가 가장 작게 하는데 120학점 내를 하면서 좀 언론에 좀 맞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 120학점을 시점에 따라서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마다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 어떻게 보완할 거냐. 첫 번째는 인턴제를 좀 활성화해서 보완하고, 두 번째는 지금 TA가 저희들이 없는데 TA를 전 교수, 전 대학의 TA를 해서 50억 정도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 예산 학교 TA를 한다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140학점제 갖고 있던 성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강력히 그렇게 120학점제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그래프를 좀 봅시다. 그럼 120학점제를 갖고 오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평균 15시간 수업을, 교수님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년 한 10년도 역시 120학점제가 보장돼야지 7년 한 10년을 해드릴 수 있고, 주 3일 수업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120학점제를 함으로써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요즘 최근에 또 인건비 부분에서 또 강사를, 시간제 강사 하신 분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착점을 주시면 커버할 수 있어서 재정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올리면 시간 네, 교수평가 시스템을 연구 트랙과 교육 트랙으로 두 트랙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면 지금 교육 트랙은 기본적으로 15 내지 18시간을 연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트랙은 한 12시간 정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 과목도 교육 전공하신 분들하고 연구 쪽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평가 과목을 좀 달리해서 양쪽이 좀 균형을 이루도록 좀 조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연구 스타 간접비가 지금 31% 정도 받고 있는데 저는 25%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35%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 다른 대학에 비해서도 저희 상당히 높은 형태로 좀 줄여서 교수님들이 좀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연구 스타비를 받아들여서 그 연구를 이제 담당하는 교수님한테 또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많이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오늘 마지막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각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사학기제의 필요성과 또 입시 예상되는 변화를 물으셨는데요. 현재 사학기제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일부 대학들이 시행하는 사학기는
평소 2학기를 방학,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단축시켜서 6주 만에 이렇게 해서 하는 4학기 운영인데, 물론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또 복수 전공의 기회라든가 이런 점에서 또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절학기와의 작동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학교 측에서는 초빙 교수라든가 강의 부담이 늘어나고 강의실 또 기숙사율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등록금은 미리 선제적으로 납부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조기 졸업 기준으로 해서 등록금에는 변화가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구상하는 4학기제는 동경대학이 추진하고자 하는 4학기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16학기의 2학기를 8학기 888 해가지고 4학기로 구분하고 방학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4학기제 도입 구상인데, 이것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책임 시수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은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자기의 그 학습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더러, 또 방학에는 해외 연수 기회의 확대라든가 이런 데 활용해서 국제화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동경대학이 4학기제를 추진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4학기제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문사회 자연계의 균형적 지원과 특성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기본 추진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일주의, 또 형평과 배려를 통한 공생주의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은 특성화라든가 우리 대학의 비교위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적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우리 대학을 최상위 대학과로 만드는, 또 분야로 만드는 전략이고, 이것은 주로 외부 자금의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제로 발전시키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지원 체계가 낮은 기초 학문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지능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평등을 가져오는 정책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급이라든가 장려금에 있어서 어떤 형평을 기하는 그런 정책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특성화와 관련되는 이 선택 집중은 외부 자금을 주로 위주로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부 자금을 투입해서 그 피드백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재학생의 중독 포기율이 들었는데, 중독 포기는 학생의 무슨 자율적인 면도 있는 것이지만은 중독 포기율이 지금 현행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서 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이 중독 포기하게 될 경우에 우리 학교 이미지의 손실, 또 재정 손실도 동반하기 때문에 이 중독 포기율 지표도 항상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특히 이제 모 평가 지표에 의하면은 교육 여건이 90점 정도를 배정되고 있는데 중독 포기율이 5점 정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다른 지표하고 유사성이 없을 때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도율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공개 수업 무쿠를 도입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공개 수업은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 해서 주로 이제 인터넷 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교수 학생 기념해서 원격 교육이 진화된 형태인데, 이것의 그 비용은 지금 오픈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라든가 스탠포드라든가 버클리의 그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그 무크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2강좌를 일주일에 할 경우에 10시간이 소요되고 조교 1명이 부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를 추가적으로 가상해 보니까 5억 정도면 초기 구축을 가능하게 해서 우리 대학이 잘 된 것은 또 나중에는 일반에게 또 개방하는 그런 체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일반 무크를 회사하고 했을 때 구축 비용이 얼마를 드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1억 5천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부탁만. 네.
5분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썰렁하고 축구 그러시죠? 아마 후보자님들도 굉장히 긴장되고 또 축구 그러실 텐데 한번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큰 박수 정말 이 자리에 올라오면 워낙 또 긴장이 되는 데다가 날씨까지 실내 기온이 좀 떨어져서 아마 다들 더욱더 긴장되고 이렇게 좀 위축되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긴장 푸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후보자 간의 즉석 질의응답입니다. 아마 오늘은 굉장히 가벼운 수준에서 하지만 앞으로 토론회가 반복되고 그러면 아마 치열한 또 토론회가 이런 즉석 질의응답이 진행될 텐데 아마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질문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방식입니다. 자,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자분이 자신이 선택한 다른 후보자에게 1분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후보자는 2분간 답변을 하게 되겠고요. 개신 포럼 내부에서 이러한 질문이 한 후보자에게 집중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질문이 한 후보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고 혹시 중복으로 질문을 받는 후보자께서는 자신의 정책을 더 자신있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역시 발표 순서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윤혁표 교수님께서 한 후보님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질문 준비도 안 됐고요. 지금 또 누가 이 네 분이 너무 고생들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와서 8분, 5분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문을 사양을 하고 오히려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윤혁표 교수님께서는 격려의 박수로 질문을 대시는데 나머지 분들도 다 그거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따라하려고 했더니 호감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거 또 개신 포럼을 당황하게 하는 그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재신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저도 사실은 뭐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라는 그 지침이 없었죠? 아니요.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안내를 좋습니다. 드릴 때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안내를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그 우리 정중재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뭐 충분하게 120학점으로 이제 축소를 했을 때 그 제도상의 어떤 그 변화에서는 장점 또는 뭐 문제점 이런 것을 좀 이야기는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우리 만약에 120학점의 변화를 우리 학교에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은 뭐 대단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내용 가지고 과연 판단이 제대로 서겠느냐 이런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지금 뭐 아까는 긍정적인 측면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한 조금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혹시 뭐 있다면 한번 말해 주세요. 지적하시는 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는 좀 쉬운데 저는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와서 긍정적으로 보고 해결하는 사람인데 문제점을 대하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학교로 봐서는 큰 어떤 틀의 변화란 말이죠. 근데 단순하게 이제 도입하다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까지를 치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지만은 이제 조금 저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셨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이 시수가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점을 줄이면 아무래도 시수가 줄어들어서 자기가 한 학기 고학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생기고 그 부분은 이제 연구 트랙을 하시는 교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점을 줄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때문에 가능할 거 없고 그것 위에 뭐 크게 교수님들이 장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비용이 절감되고 그래서 7년, 10년 완전히 보장해 드릴 수 있고 한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단점이라면 되고 교수님이 개별 교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과학적을 기준에서 계속 스케줄 짜왔는데 그것이 일부 이제 좀 줄여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학과 내에서 조정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좀 의견이 많이 제기될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좀 이렇게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 중국에서 가르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과 내용 중에서 그런 것들을 우선 좀 줄여나가서 120억 정도 줄이면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김기룡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혁표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 대학에서 저는 연구와 교육이 아주 핵심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 연구는 모르겠지만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충북대학교 전체 교육이 지향해야 될 철학, 그것은 갖고 계시다면, 갖고 계시냐, 이게 또 뭔지가 궁금합니다. 예. 김 교수님, 저희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교육의 전체 방향은 우리 대학의 교훈, 교심, 진리, 정의, 개척, 이 세 가지, 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풀어나가는 그런 목표를 지금 세워놓고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답변 다 드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정중재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저희 농대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연구와 관련된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사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 언론이 관심을 갖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교수님이 혼자 대처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개별 교수님이 대처할 상황이다. 연구 열심히 하고 학생 열심히 가르치는 교수들 보면 다 마음이 이어지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열리고 착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 악마 같은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서 와서 모든 언론이라든가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혼자 도저히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번 사건을 만들 거예요. 저 굉장히 슬프게 생각했는데 제가 만약 총장이 된다면 학교 차원에서 본인이 무슨 연구를 하다가 이 업무는 좀 학교가 좀 관리해 주십시오. 학교 차원에서 관리해서 언론 대책을 세우고 좀 법률 전담 부서를 띄워서 그렇게 활동을 같이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이걸 가름할까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는 없는데, 김기룡 교수님이 뭐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학교 또 이 독립재산제 과정도 운영해보고 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수입을 만드는데 역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전번에 우리 여기 지금 제가 아는 사장님 한 분 와서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 때 사장님이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려면 비용도 역시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계산이 전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이윤을 남기는 조직이 아닙니다. 벌면 다 써야 됩니다. 벌면 다 써야 되는데 이를테면 지금 인문대에서 등록금 수입이 30억 정도 됩니다. 등록금 수입이 30억 정도 되는데 14억 정도를 갖다 씁니다. 그렇죠? 14억 정도를 갖다 쓰면 16억은 누가 쓰느냐? 16억은 학교에서 씁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대학에서는 쓸 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4억을 어떻게 갖다 쓰느냐? 그거는 비용으로 갖다 씁니다. 교수 비용,
그 다음에 교양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운영 비용으로 다 쓰거든요. 그 비용.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을 대상으로 개방대학을 만들 경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46억 정도의 등록금 수입은 수입입니다. 그 수입이 새로 잡히는 거죠. 새로 잡힐 때 거기에 필요한 교수 비용, 그 다음에 그 교육 비용, 이런 비용은 거기에 다 포괄을 할 수 있습니다. 포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것은 고비용 구조의 그 수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남고 그거는 딴 데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뭐가 문제냐면 준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개방대학을 운영하려면 준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준비 비용은 지금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 1,400억을 투자해가지고 성인 친화적 대학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비용으로 준비 자금은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 자금으로 대학을 구축을 하고 개방대학을 구축하고 등록금 수입으로 대학에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김규룡 교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수갑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윤혁호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릴 생각을 했는데 배려 차원에서 바꿨습니다. 조금. 그래서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의 간접비 계상 비율을 낮추겠다는 분이 두 분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재신 교수님이 답변 안 하셨기 때문에 이재신 교수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간접비 계상 기준이 2013년 12월에 발표된 그 지침에 의하면은 31.9%로서 4년제 대학 171개 대학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낮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재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단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구조를 반영할 때 그 대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건에도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간접비 계상 비율을 낮추겠다라는 공약은 사실 하나도 내세우질 않았습니다. 예, 제 공약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어떤 생각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 지금 이제 간접비 저희 대학의 2013년 그 징수액이 토탈 아마 88억 정도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지출이 그래 참 어떻게 진짜 그렇게 나왔을까라고 싶은데 실제로는 94억이 지출된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간접비 징수분에 대한 다시 이제 그 뭐랄까 다른 어떤 학술 지원 사업 이런 데로 내보내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마이너스인데, 과연 이게 이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과연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회의감 이런 거 분명히 좀 듭니다. 근데 결국 이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시 간접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다른 형태로 어떤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그 교수들의 어떤 연구 지원을 돕는 방안을 결국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간접비 가지고는 그다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신 교수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들 사이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마지막 순서로 청중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예비 후보자들께서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석에서 주신 질문서 중에서 계신 보는 교수님들이 후보자당 1개의 질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개의 질문을 갖고 있는데요.
사회자인 제가 천천히 질문을 읽어드리면 해당 후보자님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발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제가 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적절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윤여표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윤여표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기초교육원 교수입니다.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충북대학교의 교양교육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초교육원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초교육원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이사장으로 또 식약청장 나가 있는 동안에 이 기초교육원이 제가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새로 생겨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딱 저한테 질문하셨네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옛날에는 이제 취업 학생들도 볼 때 취업의 가장 중요한 것을 스펙을 잡고 또 전공 이런 걸 했는데 요즘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이쪽에서들은 그쪽보다는 오히려 기초 소양, 인격, 인간성,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보는 쪽으로 면접과 기타 취업 그 채용 방법이 바뀌고 있고요. 또 제가 밖에 나가서 기관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지식과 전공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 인격, 인간관계 이게 가장 또 오히려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회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기초 인격 인간성 교육에 굉장히 저는 물론 제가 자연계통의 이과지만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쪽을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더 강화를 해서 이쪽 교양교육과 기초교육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교양교육에 저도 이제 28년째 교수를 하고 있지만 너무 이제 피상적인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어서 불만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요자 중심, 학생들이 또 사회에서 원하는 중심으로 그것도 변화해야 된다. 중요성도 인정하면서 또 그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서 정말 충북대학 출신은 서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저 포항에 있는 그 한동대학 아주 작고 그런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대학이지만 많은 LG라든지 이런 큰 대기업에서 그 학생들은 서로 모셔가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쪽은 그런 교육이 참 잘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총장님부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어쨌든 우리는 지방대학이잖아요. 아무래도 저쪽 수도권하고 항상 경쟁에서 밀리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학생들을 좀 잘해서 취업도 잘 되고 또 우리 대학의 위상도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또 계획도 공약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재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학문 영역별 인증제 추진과 기초학문 분야 발전이 병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기초학문 분야 발전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학문 영역별 인증제를 좀 확충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내실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각 학문 영역에서 배출되는 우리 졸업생들이 결국은 취업의 문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이제 기초 학문 분야 발전과 상충이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론 납득은 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기초 학문 분야의 어떤 발전 이거는 우리가 결코 소비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대학의 한 과제가 아니냐. 특히 저희 대학이 국립대학인 이상, 그죠? 아무리 우리가 대학의 어떤 경쟁력을 강조하고 또 때로는 이제 뭐 작년에 있어왔던 특성화 사업에 따른 구조계획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좀 이렇게 소외되는 어떤 학문이 뭐 구조개혁이라는 그 큰 어떤 파고 속에서 자칫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여지는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우리 대학이 국립대학인 이상 기초학문 영역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실한 지원은 분명히 강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지원 방법은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번에도 제가 약번 답변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 그 인문사회과학 분야 또는 자유과학 분야의 교수님들이 보다 더 연구를 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지원책,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연구 인센티브라든지 뭐 아까 얘기한 실험실, 자연계열 같은 실험실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강력한 어떤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주는 것이 기초 학문 분야를 살리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룡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주 4일 시간표 편성 및 3시간 연강 금지로 인한 교육 연구 피로도 증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질문입니다. 제가 일을 하고 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주 4일 시간표 편성과 3시간 연강 금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수님들의 시간표 편성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중에서 약 30%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이틀 나옵니다. 일주일에 이틀 나와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오전에 와서 화요일날 오후에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사시는 교수님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좀 더 밀착해야 되겠다. 좀 더 밀착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약간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주 4일 4일 시간표 편성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연강을 금지시키면 자동적으로 시간표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 많이 나오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학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일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칙에 위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발표드릴 때 사실 5%의 강제 규정은 대부분의 규제 위주의 규정은 1, 2%, 많으면 5%의 문제 있는 교수나 구성원들 때문에 규정이 생겨서 나머지 95%가 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면서 그 원칙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왜냐하면 몇몇 교수님들 때문에 대다수의 교수님이 피해가 보는 방식으로 짜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철폐되어야 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할 때의 마음하고 내가 일을 할 때 그 당시 마음하고 제가 다시 학교 전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때 생각이 좀 짧았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악성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융통성 있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준재 교수님께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양 과목 학과 주도와 120학점제를 병행하면 전공 교육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상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기 전에 아마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아까 그 도표를 통해서 다 된 것 같고, 아까 우리 김기련 교수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학교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주 4일제 3시간 연강금지를 어떻게 학교 교무처장이 결정하느냐.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렇잖아요? 총장이 결정해야지 이거를. 총장의 책임이 총장이 결정해야지. 어떻게 교무처장이 책임을 결정해서 교무처장이 그걸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정은 총장이 다 하는 겁니다. 시행은 밑에 분들이 하는 거고. 뭔가 지금 구조가 잘못돼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제가 나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수갑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사학기제 도입 등의 학습관리 시스템의 선준화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임기 내 가능한가 묻고싶습니다. 이상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사학기제의 유형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용이 추가 드는 것은 지금 현재 일부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사학기제일 경우는 상당히 책임시수 증가 또 강사료 증대 기숙사 또 이런 비용 증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2학기제를 88, 16, 16이었던 걸 8888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에 4학기제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 방학은 방학대로 또 활용할 수 있고 교수님들도 자기 책임 시수 범위 내에서 집중 강의를 하면은 뭐 책임 시수의 오바도 동반되지 않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그 선택을 해서 방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대로 해보자. 그러면 큰 비용의 요소는 없고 다만 이제 그 시스템,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또 물론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야 되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상당히 해볼 만한 제도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고요. 사실 동경대학이 아시아 평가에서 자꾸 상위권에서 뒤처지는 중요한 요소가 국제화 지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외 유학생 파견이라든가 이런 단기 연수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4학기제 도입을 적극 고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의 후보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었고 토론의 2부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교육과 연구 관련 정책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후보자님들은 좋은 정책을 또 소개할 기회를 가졌고 또 다음 있을 토론을 위해서 좋은 그 연습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대에서 긴장과 추위로 떠신 우리 후보자님들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토론은 소통이고 토론회는 소통의 장입니다. 개신 포럼은 소통을 위한 장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개신 포럼의 토론회를 통해 총장 공모가 정책 경쟁과 정책 검증을 위한 정책 중심의 공모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신 포럼은 제3차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약 2시간에 걸쳐 총장 예비 후보자들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정책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개신포럼이 주최한 제2차 충북대학교 총장 예비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